충무로 책방 에메드. 숨을 만나다 강소희. 단두대의 봄바람이 따스하구나. 강우규 의사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늘 보며 산다는 것은 행복한 일일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늘 간직하며 사는 것도 행복한 일일 것이다.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도 행복할 것이다. 서대문 독립공원을 산책하다가 A4 용지 크기의 흑백 사진 한 장에 눈이 사로잡혔다. 형무소 담장에 전시되어 있는 순국 선열들의 사진 중에 하나. 처음 들어본 낯선 이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다. 교과서에서 배우지도 어떤 책에서 읽어본 적도 없는 이름, 강우규 의사. 의사라고 하면 의로운 일을 한 선비라는 뜻이 아닌가.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처럼 그의 이름 뒤에도 의사라는 존칭이 붙어 있었다. 65세의 나이로 서울역에서 일본 총독 사이토에게 폭탄을 투척했다가 서대문 형무소 단두대에서 처형당함.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의 추서됨이라는 간단한 설명을 읽고 가슴이 멍해졌다. 힘없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역력한 사진 앞에서 뭔가에 사로잡힌 듯 한참을 생각에 파묻혔던 것이 5년 전의 일이다. 어째서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만큼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총총히 독립공원을 산책했던 기억. 그리고 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고 도서관과 인터넷을 검색해 보아도 그리 많은 자료를 모을 수가 없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구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처럼 그는 그 후 내 정신 공간의 한 조각이 되었다. 그랬구나. 그런 일을 한 진주 강치성을 가진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구나. 그것이 전부였다. 그때 받은 충격으로 시 수인을 한 편 지었고 월간 참 좋은 이들 20일 2012년 12월 호의 발표 후 그를 잊었던 것 같다. 강우규 의사, 강소희. 67 돌계단 강우규 의사. 마지막 숨과 봄바람 바꾸었다. 컴컴한 지하, 빙하 동굴 구더기 끌던 구멍에 봄볕 드는 일 있었겠는가. 사형장 돌계단 올라가서야 봄바람, 푸근한 하늘 마음 아니었겠나. 허리 휘었다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휘었겠는가. 서울역에서 일본 총독에게 폭탄 던지고 서대문 형무소 단두대에 숨 던져 시 하나를 낳고 간 노장. 단두대에 오르니 봄바람이 따스하구나. 무악재 고개 넘어 종로거리. 번쩍거리는 가라오케에서 금 비늘로 팔딱거리는 소리들. 주름투성이 강우규 의사 목 위에 떨어진다. 강소희 시집 철모와 꽃양산. 그 시를 다듬어 내 개인 시집 철모와 꽃양산에도 싣기로 하면서 다시 한번 더 그분에 대해 사유를 거듭해 보았다. 시를 짓기 전에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했을 때 받았던 전율이 상기되었다. 다시 그곳을 찾았다. 지금은 서대문 역사문화관으로 이름을 바꾼 곳이다. 역사관 계단을 올라가면 왼쪽 작은 방에 그가 지은 한 시가 있다. 단두대에서 그의 머리통을 몸과 분리시켰을 목줄이 슬라이드로 전시되어 있고 단두대에 오르니 차라리 봄바람이 따스하구나. 몸은 있으나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회가 없으리오. 그가 단두대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시라고 한다. 연로한 할아버지가 시적 감수성이 뛰어났었나 보다고 생각하기엔 가슴이 아려오는 시의 뒷면이 보이는 것 같다. 그가 갇혀있던 감방은 14하 19호였으니 얼음장같이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얼마나 추웠겠는지.
단두대에 오르고 나서야 봄볕 한 번 쪼였을 그의 시렸던 노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져 온다. 어둡고 외로운 독방에 갇혀있던 수인. 취조당하고 고문당할 때만 독방에서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독방에서도 서서 독립만세를 외쳤었다고 하는 기록을 보면 그의 투쟁이 얼마나 추웠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어느 책자에서 보았던 또 하나의 흑백사진 한 장, 굵은 밧줄에 뒤로 손이 묶인 채 단두대로 끌려가는 노구. 체포당하면서부터 처형당하기까지 시종일관 의기와 늠름하고 담대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는 강의사. 오히려 일본 경찰관들을 꾸짖고 호통을 쳤었다는 노인. 요즘은 의학이 발달하여 65세 나이의 분들도 권장하지만 그 당시는 매우 연로했을 것이라고들 한다. 그런 고령의 나이로 왜 그는 그런 일을 했는지 아직도 의문이 풀리질 않는다. 그분이 폭탄을 투척한 것은 1919년 9월 2일 오후 5시였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이 1910년 10월 26일이었다. 안 의사의 의거 후 10년 후의 일이었으며 김이 3.1운동 후 최초로 일어난 의열 사건이었다. 안 의사가 의거 후 총살당한 일이나 3.1운동에 참여했던 투사들이 옥고를 치르고 처형된 일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자신이 의거를 일으키면 어찌 될는지, 어떤 고통의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떻게 처형될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그였다. 게다가 그는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다. 잃을 것이 더 이상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을지 모른다. 살 만큼 살았으니 죽기 전에 의로운 일이나 한번 하고 죽자는 심지고든 노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그만이지라고 여기며 살아도 될 만큼 그는 부유한 노인이었다. 가난한 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 일찍 부모를 잃고 누나 밑에서 크긴 했지만 그는 한의학을 공부하여 한의사가 될 만큼 성실한 재원이었다. 20대의 한의사로 30대엔 사업가로 부를 누렸던 그가 어째서 그런 일을 했는지,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배불리 먹고 천수를 누리다가 세상을 떠나도 그에게 돌을 던질 이 아무도 없었을 텐데 그는 왜 험악한 길을 가고자 했는지. 며칠 전 구 서울역 광장에 세워진 그의 동상을 일부러 찾았다. 겨울 날씨가 추운 게 당연하겠지만 그날은 더 춥게 느껴졌다. 집에서부터 걸으면 30분, 버스로 10분이면 될 거리임에도 버스를 기다리기가 두려운 추위였다. 택시 아저씨에게 강우규 의사 동상 앞에서 내려주세요 했더니 서울역 앞을 그렇게 많이 지나다녔는데 그런 게 서울역에 있어요? 라고 하셨다. 그러게요. 강우규 의사가 참 추우시겠네요. 이렇게 추운 날에도 거기 서 계셔야 하니 라고 하며 강 의사에 대해 택시 아저씨에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내렸지만 부끄러운 마음이 몰려왔다. 춥다고 가까운 거리임에도 택시를 탔던 내 자신의 안일함이. 오른손에 폭탄을 들고 서 계신 도포 차림의 강 의사의 발을 만지면서 그가 걸어온 아픔의 길을 생각해 본다. 매운 겨울바람이 내 얼굴을 때려댔다. 모자와 목도리로 꽁꽁 싸맨 볼에 시린 겨울바람. 따뜻하고 푹신한 아랫목을 버리고 매서운 겨울 벌판으로 나선 그의 용단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아랫목에서 몸을 일으키게 했던 한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은 만남의 연속일 것이다. 한 땀 한 땀 술을 놓아야 12폭 병풍이 만들어지듯이 만남과 만남이 이어져서 우리의 생이 꾸며질 것이다. 강우규 의사의 부유하고 편안한 삶에 전환점을 준 한 사람과의 만남. 이동희 선생과의 만남을 통해 강우규 의사는 독립운동의 뜻을 세우게 된다. 1909년 55세 때였다. 이동희 선생이 강 의사에게 독립운동을 강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55세의 연령은 부록을 넘어 지천명의 정상에 오른 때였을 것이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본에게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기고 1907년 군대가 강제 해산되던 그 당시의 상황, 여기저기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의병활동이 일어나던 그 시기에 강 의사는 생각했을 것이다.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사는 일신의 안일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당시 배움과 가짐의 2마리 토끼를 양손에 거머쥐었던 강우규 할아버지. 그는 하늘의 명령을 생각했던 모양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민족의 앞날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는 1910년 북만주 길림성으로 건너가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교육에 힘썼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동시에 블라디보스토크와 만주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 세력을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했다는 것도.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자 직접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대한민국 노인 동맹단에 가입했다는 것도. 그 단체는 젊은 독립투사들에게 독립자금을 후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발로 찾아가 후원금을 내고 지부장까지 맡았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교육사업과 후원금을 보내는 간접적인 것만으로는 그는 만족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젊은이들이 알아서 해주길 뒤에서 응원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 같다. 끓어오르는 나라 사랑의 뜨거운 피. 그는 러시아인에게서 영국제 폭탄을 하나 구입하여 원주를 거쳐 서울로 잠입한다. 3.1운동 후 일본이 내세우는 문화정치가 식민정책의 강화수단임을 통찰한 것이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며 세상을 꿰뚫어보고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지력을 갖는다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조선의 3번째 총독으로 새로 부임하는 사이토 마코토의 취임식 날짜를 노렸던 것이다. 총독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는 것이 하늘이 준 기회가 된다는 것도. 서대문 형무소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가 직접 밝힌 거사의 동기였다고 한다. 사이토의 취임식은 무척 화려했을 것이다. 서울역은 일본이 서울과 인천을 잇기 위해서 만든 철도였다. 서울 사람들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취임식을 보러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취임식장은 들끓었을 것이다. 취임식을 마친 사이토가 마차에 오르려는 순간이었다. 품속에서 폭탄을 꺼내 마차를 향해 던졌으나 사이토의 혁대를 스치기만 했을 뿐 폭탄은 마차에서 10여보 지점에서 폭발했다. 강우규 의사가 처단하려던 총독의 마차는 무사히 빠져나갔고 일본 기자 2명이 사망하고 미국 뉴욕 시장의 딸 등 37명이 부상을 당했다. 강 의사는 유유히 그 자리를 피해 종로구 누상동 임재상의 방에 몸을 숨겼다. 거사를 실패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며 다음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으나 일본 앞잡이 김태석에 의해 9월 17일에 검거된다. 놀라운 것은 강 의사는 일본 순사에 의해 직접 피체된 것이 아니라 조선인에 의해서였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강 의사의 용맹스러운 거사는 실패로 끝났다. 총독을 암살하지도 못했고 강 의사가 온전히 피신을 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의 의열 사건은 외신에도 보도되었을 뿐 아니라 조선의 독립 의지를 온천하에 알리는 일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3.1운동 이후 최초의 의열투쟁이었으며 그 후 의열투쟁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역 거사는 성공했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의사가 일왕 히로히토 폭살에 실패했던 것을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홍커우 공원 폭탄 투하로 일본 고위 장교들 암살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아마도 이봉창, 윤봉길 등의 의열 사건은 65세 고령의 강할아버지의 의거에 탄력을 받은 일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의열단이나 한인애국단과 같은 테러 조직이 결성되는데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고 의거의 성패를 막론하고
독립영웅들의 나이는 20, 30대였다. 환갑을 넘긴 우리 강우규 할아버지는 비록 사이토를 암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데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사였다. 바람이 매서운 겨울날 구 서울역 광장엔 여전히 지나는 사람들이 몇 있었다. 중국인 관광객인 듯한 여행객 한 무리가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고 지나간다. 평안남도 덕천 출신의 강할아버지의 거대한 동상이 서울역 광장에 우뚝 서 있다. 동상에는 관심이 없는 듯한 행인들의 발걸음과 르네상스풍의 서울 역사, 일제 때 스위스 루체른 철도 역사를 본떠서 지었다는 엷은 주홍과 엷은 갈색이 어우러진 일본 문화의 잔재 앞에 강우규 의사는 오늘도 무엇인가를 폭발시키고 싶은 듯이 우뚝 서 있다. 그의 발에 매달려 그의 발걸음에 존경의 마음을 오롯이 올려드려도 될는지, 감히 그래도 될는지. 4호선 서울역 3번 출구에 도포를 휘날리고 서 계신 할아버지. 그의 선택, 아랫목을 버리고 일어섰던 에 대해 우리들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는지. 푹신한 아랫목보다 단두대의 봄볕을 더 사랑했던 65세의 노인 강우규 의사. 그는 우리들에게 기억되어야 한다. 강 할아버지는 나라를 사랑했노라고, 지독하게 사랑했노라고.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한다. 그는 우리들 모두에게 꽃이 되고 싶다. 얼음 속에서도 피어나는 설화처럼. 2016년 영하의 2월 어느 한날 작